네. 자, 법률행위 효력 요건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 요건 첫 번째는 이제 불능의 효과나 또는 이제 효력 요건 여부 구별하는 문제인데, 뭐 매년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 4년에 한 번 정도 통계로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올해가 31회니까 나올 때가 좀 되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기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점검 잘 합니다. 자, 6번 문제는 20회 기출 문제고요. 자,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죠? 자, 없다 부분이 틀렸고요. 자, 틀린 자리는 항상 표시를 좀 하도록 합니다. X 표시해 주시고, 자, 우리가 1월달, 2월달 수업에 이미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 쓰는 거, 내 맘대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계약서 쓰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얘기를 꽤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담보 책임 규정도 있고요. 자, 그럼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틀렸고요.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다가 맞는 지문이고 정답입니다. 하지만 옳은 거 고르시오 문제는 성급하게 판정하지 말고 뒤를 좀 점검하시라 그랬어요. 대신에 정답이 나온 듯 하니까, 자, 이걸 이제 외워서 이미 알고 있다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겠지만, 자, 조금 애매하다 느껴지면 뒤에 부분을 빠르게라도 점검을 합니다. 자, 3번에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이라고 했는데, 사회질서 위반에다 밑줄을 좀 쳐보시고요. 자,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소위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고 메모를 좀 해놓습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의 공통현상 4가지, 이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없다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했는데,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밑줄 쳐놓고 절대적 무효죠. 자, 절대적 무효면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 문제 같은 걸 풀 때 써있기는 다르게 써있지만 주제는 똑같은 주제예요. 자,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자, 문제가 쭉 나올 때 반사회적 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 그리고 하나 더 써보자면은 강행규정 위반. 자, 이 3가지가 나오면, 아, 이게 지금 뭐 반사회적 행위다, 불공정이다 이렇게 읽는 느낌보다는 얘네들은 다 절대적 무효인데, 이렇게 일단 절대적 무효로 읽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절대적 무효는 이제 이 3가지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시험에서는 3가지 위주로만 보통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3가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절대적 무효로 신속하게 반응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무효니까, 자, 그러면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절대적 무효니까 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이 누구에게나 중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고 표현 대리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시험은 추인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표현 대리나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하는 것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4가지는 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이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문을 4개를 따로따로 외우시는 느낌보다는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는 무조건 된다. 무효는 무조건 된다. 무효 주장하는 건 누구나 누구에게나 된다. 근데 추인은 유효가 된다는 소리인데, 유효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를 유효로 만드는 건데, 자, 유효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자, 이렇게 절대적 무효는 말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주장이 된다. 유효 쪽으로 가는 행동들은 이래나 저래나 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굵직하게 방향성을 잡아두면은 내 지문을 따로 외우는 느낌은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가장 핵심 출발점은 이 3개의 상황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절대적 무효를 떠올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얘기는 항상 절대적 무효로 신속하게 잡아주시고 4가지 질문은 아예 예상 질문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3, 4번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자, 5번 질문에 계약이 체결된 후, 체결 후에다가 동그라미 좀 하고요.
자,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에 전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이 계약은 무효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느낌으로 읽으면 무효 같은 느낌도 나는 게 전소라는 느낌이 뭔가 안 되는 일이 돼버렸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체결 후는 후발적이란 뜻이고 전소는 불능이에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되더라도 이걸 누가 그랬는지를 따져서 매도인이 불능을 만들었다면, 전소시켰다면 매수인에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줘야 되고, 자연재해로 이렇게 됐다면 매도인이 대금을 못 받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자, 매수인이 불을 질렀다면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책임질 사람들을 정해주려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후발적 불능 문제들은 시험에 후발적 불능이라고 잘 써주지 않아요. 체결 후에 전소, 뭐 체결 후에 불능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후발적 불능을 찾아내야 됩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아래쪽에 가서 관련 기출 지문을 하나 보고 옵니다. 첫 번째 지문에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 당시에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가 틀린 지문인데, 자, 방금 우리가 위에서 풀어봤던 후발적 불능이랑 똑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행 전이라고 해갖고 원시적 같은 느낌을 좀 자꾸 주려고 하는데, 성립 당시 가능했지만 이행 전 불능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립 후 불능이 되는 겁니다. 잠깐 제가 써볼게요. 자,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이행 전에 불능이 됐다. 자, 이 전자를 이용해서 원시적 느낌이 나게 하려고 하는데, 자, 계약이 여기서 성립, 체결되고 여기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성립 당시 가능했지만 이행 전 불능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불능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립 전후를 가지고 앞은 원시적 불능, 뒤는 후발적 불능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해당 지문은 여기죠, 그죠? 여기니까 후발적 불능 지문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 지문이라면 유효로 풀어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 느낌이 나게끔 함정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이라는 키워드만 외우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문제 대응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번 문제 1번, 3번, 4번, 5번을 제거하고 2번을 정답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번 지문이 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런 행동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그러면 내가 외웠을 때는 상관없지만 외우지 못했을 때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맨날 하는 합격하면 차를 주겠다 뭐 이런 거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효력요건인지를 해보려면 자, 합격시켜보고 불합격시켜보고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죠. 자, 합격을 했을 때는 당연히 증여가 유효가 될 테고, 합격을 못하게 되면 증여는 무효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합격하면 때문에 효력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효력 요건이 맞다.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시험장에 가서 이런 종류의 지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해결을 하게끔 조건의 성취도 효력 요건이다가 기억이 나는 상황과 이런 건 할 줄 모르고 그냥 외워서 알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1, 2월달, 3, 4월달을 통해서 하는 작업은 시간만 남으면 내가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작업이고요. 7, 8월로 가게 되면은 이런 거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좀 키워드 작업도 하고 자주 나오는 거 좀 선별도 하고 이런 작업들 방향으로 수업 방향이 좀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령을 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이런 지문이고, 보자마자 3번 지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가 바로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5초 안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의 뭐 취지를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취득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거래의 효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관련 질문에 두 번째 거 안 봤죠?
자,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라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간평에서 사용된 괜찮은 지문이라서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일시적 불능이라는 건 잠깐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잠깐 안 되는 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되는 일인가요? 안 되는 일인가요? 되는 일이죠. 그죠? 자, 잠깐 안 되지만 나중에 되는 일이면 불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집을 팔았는데 집이 태풍에 떠내려갔다면 영원히 안 되는 일이 된 거지만, 그렇지만 집을 팔았는데 뭐 압류가 걸려서 당장 등기를 못 넘긴다면 압류만 해결되면은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잠깐 안 되는 거지 영원히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이럴 때는 불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능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쨌건 가능한 일을 불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개념도 정확히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7페이지. 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구별하는 지문인데, 자, 21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왔으니까 대략 7년 뭐 이렇게 좀 순환이 됐고요. 최근에 판례가 좀 선고된 게 많이 있는데다가 그 밑에 관련 지문 첫 번째 거에 보시면은, 자, 작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이 그 초과 부분뿐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다 해서 틀린 지문, 즉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 무효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타시험 반영 차원에서 우리 시험이 한 번 더 출제를 하게 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일단 문제 자체를 좀 보시면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정답은 1번에서 쉽게 골라집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허가구역 아닌 이상 유효가 되는 거니까 처벌만 하고 유효가 되는 단속 규정 위반 사안이 되겠고,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읽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학습하는 거니까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초과하는 부분 규율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는 해요. 근데 배운 적도 없고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민법 시험이 이런 식으로 전혀 배운 적 없는 걸 가지고 함정 파고 흔들기를 하기 때문에 뒤를 잃는 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정답이 1번에서 바로 골라졌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만약에 안 골라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가려면 해결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반대로 해본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만약 단속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초과해서 몇천 프로 이자를 약정해도 처벌만 하지 이자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면 사채업자들이 그냥 이자를 다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아예 이자를 못 가져가게 무효로 해버려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효력 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3번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자, 이 부분도 배운 건 아니지만, 자, 공익법인,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익법인들이 기본재산, 본사 사옥을 팔려고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팔았을 때 처벌만 하고 무효로 안 해버리면 뭐 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써 재산을 다 빼돌리고 했을지 몰라요. 이런 게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처벌만으로는 안 되고 위반 행위는 무효다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지금 학습하자는 게 아니라 2번, 3번들이 나오면 빠르게 삼각형 치고 버려줘야 되겠는데, 정답이 1번으로 딱 골라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찍거나, 자, 시간만 주면 걸러낼 수 있게 되려면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 4번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은 우리가 아직 특별법 배우지 않았지만 특별법 배워보면 명의신탁은 실명법상 무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법률상 무효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이 법은 효력 규정인 거죠. 또 5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도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 규정은 분명히 효력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효력 규정이라는 말은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이고, 단속 규정이라는 말은 위반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이런 정도를 좀 서로 상호 이용해서 문제를 선별해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두 번째 지문. 탈세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했는데, 자, 중간생략 등기는 허가구역 이외에서는 다 유효해요. 탈세 목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무효 느낌이 나게 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대부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규정들은 임차인보호를 위해서 효력 규정이지만, 자,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는 말 없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이라서
처벌만 받으면 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지금에 와서는 임대주택 판례들을 기억하는 게 좀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으니까 자, 이 지문 자체보다도 임대주택 판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리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고요. 자,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가 맞는 지문인데 아까 8번 문제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자, 이런 지문들이 우리 시험에 벌써 반복적으로 2번이나 활용이 됐는데 그럼 아예 무시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이런 개념들은 외울 건 아니겠지만 문제에 나오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권회사 고객 사이의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은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죠. 우리가 오전에 기본서에서는 투자 수익 보장 약정밖에 없어서 이 1인 매매 약정, 소위 펀드 계약이 유효가 되는 부분은 제가 추가 판례로 드렸었는데 뭐 법무사 시험은 우리 시험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증권거래법 위반 사안들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허가 없이 음식점 경영하는 사람과 체결한 음식물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가 쉬운 건데 꽤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기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랑은 좀 다른 거니까 구별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라는 주제를 좀 따로 하나 잡았는데 최근에 다른 시험도 우리 시험도 이제 출제를 좀 많이 하는 주제라 가지고 또 통째 문제를 출제한 노무사 문제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일단 컨셉은 이거랑 비슷해요. 잠깐 칠판에 보시면은 강행규정 위반도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보소. 자, 이번에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일 경우에 언제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된다. 일단 틀린 지문인데 자, 일단 불법 원인급여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개념을 할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자, 우리 1월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왼쪽 동그라미라면 반사회적 행위는 오른쪽 동그라미라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자, 그러면 자,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은 반사회적 행위에서만 나오는 말이니까 불법 원인 급여물, 즉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일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준 게 불법 원인 급여물이고 불법 원인 급여물은 반사회적 행위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지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강행규정 위반이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물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쪽 영역에 있는 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물이 아닌 게 되는 이 현상 때문에 1번 지문이 X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걸 글자로 외우기에는 판례도 조문도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문장이 나올 줄 알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한 개념을 쓰는 겁니다. 자, 개념을 잘 이용해 주시도록 하고요. 시험용 요령으로는 반사회적 행위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불법 원인 급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변형 지문으로는 불법 원인 급여물이 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같은 개념의 질문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행동이 반사회적 행위냐라는 질문과 자, 그 행동을 통해서 넘겨준 물건은 불법 원인 급여물이다라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또 자, 그 물건은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는 질문도 불법 원인 급여물이다라는 같은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반사회적 행위인지를 물어볼 때 물어보는 방법을 세 가지로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626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아니에요. 임의 규정인데 자, 임대차 쪽 가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시험장에서 만약 이렇게 외우지 못한 게 나왔다면 삼각형 치면 그만이에요. 3번에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나왔네요. 강행규정 위반도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가 되겠고 이 형식의 지문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상대적 무효,
통정화의 표시나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차원에서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가 출제 많이 되는구나 봐두시면 되고요. 4번에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겠죠.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으로 유효될 수 있다 틀렸고요. 5번 지문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자, 일단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누구나 중에는 위반자가 스스로 하는 것도 가능해야지 될 건데 제가 그때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어요. 자, 근데 자, 오전에 제가 이 판례 설명드리면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서 읽기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실제 판례 원문에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판례 원문입니다. 나중에 기본서랑 비교해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출문제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자, 그런 식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건지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건지를 못 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이라는 말까지는 똑같이 써놓고, 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가능하다 뜻이 되는데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읽기 불편한 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된다 안 된다로 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출제자가 기출문제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걸 봤으면, 자, 내가 공부를 할 때, 자, 절대적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된다 요렇게만 공부하면 지금 시험에 적합한 양의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되고, 이 표현까지 해결할 수 있게끔 숙달을 하는 게 이 시험에 적합한 양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노무사 문제이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시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기출주문해 보시면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해서 틀린 지문을 썼죠. 간평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 판례 원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변형을 해서 틀린 지문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또 자, 우리 시험도 2019년도 변리사 28회 시험에서 거의 똑같은 문장을 썼는데,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 위반한 자죠. 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를 틀린 지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 있다 없다는 편하게 주면서 강행규정 위반자라는 표현 대신에, 자,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자라는 개념으로 말을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자, 출제자는 이 까다로운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X로 할 건지, 자, 이런 고민도 하고, 또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한다는 표현을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허가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걸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민법은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법조문에 어느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면 풀 수 있지만 뜻을 이해 못한 사람은 그냥 외워서는 좀 푸는데 한계가 생기게끔, 요게 이제 난이도 중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강행규정 위반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를 냈으면 난이도 하. 자, 강행규정 위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식으로 하면 난이도 중. 자, 그리고 자, 그 앞에 뭐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그 행위를 한 자가 뭐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상. 양쪽을 다 바꿔놓고, 자,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상의 상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난이도를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적어도 중상급 난이도에는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지문이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강행법규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했는데 강행법규 위반은 또 동그라미 치고 절대적 무효죠. 표현대리는 유효로 가는 법률 관계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은 표현대리가 안 된다는 지문도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고 저 4개 지문은 아예 세팅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자, 기출통계를 보시면 20회 이후로만 좀 적었는데 지금 23회와 23회 그리고 이제 28, 9회를 제외한다면 10년 동안 7번. 그럼 뭐 올해도 그냥 무리 없이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 이 부분을 한참 설명드렸는데 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들어왔으면 이제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10번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했는데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이에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중한에다가 동그라미 좀 치고 딱 봐도 나쁜 짓 하는 느낌이 나죠. 자,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테고요. 자, 이 부분이 판정이 애매하다면 삼각형 쳐도 됩니다. 자, 이번에 도박 자금의 대유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되어야 하는 행위는 도박에 동그라미 치고 자, 도박 관련된 거는 이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싸그리 다 무효 처리하면 되는 거였죠. 자, 이건 선별이 돼야 됩니다. 3번에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에다 동그라미 좀 해보고 허위 진술 얘기는 아니지만 자,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넘어서는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행위 된다 그랬죠. 자, 4번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 지급. 자, 부정한 청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뇌물이네요. 반사회적 행위가 됩니다. 자, 문장에서 도박이나 뇌물이나 뭐 이런 낌새를 잡아낼 수만 있으면 사실은 변형성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학습을 해놓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에 근저당권, 허위에다 동그라미 하고 자, 이 행위는 무효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판례고 지금도 정답으로 5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판례 문장을 거의 그대로 활용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키워드 활용법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판정을 내리는데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해주시면 되겠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잘 갖춰진 상태로 키워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키워드로 하고 키워드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고력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11번도 한번 해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걸 모두 골라라. 자, 박스 문제니까 소거법 진행하면서 하실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라고 나왔는데 일단 강박 정도에다가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의 뉘앙스를 읽었을 때 그냥 강박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이 문장에서 국제그룹 낌새가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이 국제그룹 낌새만 빨리 잡으면 그건 무효된 적 없고 취소만 됐었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기억번을 소거법으로 제거를 해서 3번, 4번 두 개나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동그라미, 허위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허위 표시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인 거죠. 자, 그럼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었고요. 자, 그럼 니은번도 소거법으로 제거를 해주시면은 5번이 지워졌고 디귿 리을 싸움이네요. 디귿번에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행위는 실무적으로 이런 행동을 다운계약서 쓴다라고 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투기행위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투기는 투자로 읽기로 했죠. 자, 그럼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걸리지만 않으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쓰는 행동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단속규정 위반으로 처벌은 받겠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첩계약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에 이미 매도된 부동산이 알면서도 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해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인데 자, 키워드를 동그라미 친다 그러면 알면서에 쳐야 될까요? 적극가담에 쳐야 될까요? 자, 우리는 적극가담이 기준인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적극가담까지 했으니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고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뭐 적극가담은 우리가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잘 활용하시기로 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적극가담을 배운 건 이중매매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중매매는 분명히 제2매매 위자리가 매매였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데 이미 팔렸다는 걸 알면서 여기 제2매수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을 받은 케이스가 됐는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적극가담이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적극가담이 있는 행위는 그게 매매든 설정이든 또는 뭐 여기가 증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여든 매매든 설정이든 교환이든 다 처분행위니까, 그러니까 을에게 등기 줘야 될 임무에 갑이 위배를 했고, 자, 제2매수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극가담 하면은 적극가담 나오는 순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설정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경험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말의 뜻을 똑바로 이해를 했는지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을이 있고 이 구도가 똑같습니다. 네, 제1매매 자리에 명의신탁 같은 게 있어요. 뭐 물론 명의신탁은 방향이 반대 방향인데 두 사람이 명의신탁 관계라고 하고, 여기에 매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가담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2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자, 명의신탁이냐 매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이냐 저쪽이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적극가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무효된다.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뒤쪽에 가면 배울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리 해놓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등기를 을에게 줘야 되는데 병에게 주는 행동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지라도 적극가담으로 그렇게 했으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다라는 이 법리가, 자, 이 자리가 증여든 매매든 설정이든, 이 자리가 매매든 명의신탁이든 양도담보든 또는 취득시효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재차 배우지 않고 그때그때 보시기는 하겠지만, 이중매매 법리를 적극가담으로 무효가 되는 법리를 잘 배워두면 다른 단원에 가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민법은 또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다른 데 가서는 암기사항이 폭발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매매 법리는 항상 적극가담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법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동일하게 작용하고,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적극가담 얘기가 나왔는데 무효가 아닌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간은 적극가담 소리에 적자만 들어도 무효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일단 쉬운 문제는 시간 많이 걸릴지도 몰랐던 문제를 적극가담만 보고도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럴 때 키워드를 좀 쓰는 겁니다. 자, 예외사항도 없고 응용을 해도 한계가 있는 적극가담 케이스는 키워드를 마구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좀 해줍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봅니다. 자, 12번 작년 문제인데, 그럼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우리가 책에서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고 했는데 글자만 조금 바뀌어 있고, 자, 이 지문은 2018년도 변리사, 2019년도 행정사에 거의 똑같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타시험 기출문제를 보고 가는 게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반사회질서 법률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겠죠.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이 지문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018년도 변리사 문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3번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반사회질서라는 개념은 사회가 변하면 당연히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첩계약이 지금에나 반사회적 행위지 조선시대에는 첩이 한 3명 있는 게 미덕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개념으로 이해를 한 사람이면 3번 같은 건 뭐 그렇게 했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개념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3번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3번 보자마자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읽어놓고 고민이 될 바에는 개념을 한 번쯤 들어두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는 보자마자 뭐 그렇게 짜고 그냥 버려줄 수 있는 용기가 기초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4번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쉬운 판례고, 우리 오전에는 뭐 부인 죽여서 보험금 탈려던 남자 얘기를 뭐 무소차 사건이라고 제가 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대충 읽어도 풀이 어려움이 없고, 자, 이 지문이 오랜만에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것도 작년에 간평 행정사에서 2번이나 점검을 했다면 베껴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겁니다. 5번 지문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 본인인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가 틀린 지문이 됐는데, 자, 이거를 관계도 그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적극 가담. 자, 둘째 줄은 다 함정이고 적극 가담만 등장을 하면 적극 가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도 무효라며. 자,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캐치를 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작년도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타시험 기출 문제들을 베껴오면서 자,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으로 무효가 되는 원리만 알면 풀 수 있게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된 거고요. 약간의 흔들기는 3번 지문에 난데분데 없는 문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흔들기를 좀 했는데, 자,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시간 뺏기를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가 좀 쉬웠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3번이 무슨 말을 하던 그걸 버리고 갈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5번에서 적극 가담이 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는 거 감안해 보시고, 자, 관련 기출 지문에 좀 보시면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된다가 틀린 지문이 됐고, 재작년도 주택관리사보에 출제가 되었네요. 근데 자, 이 지문을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효냐고 물어보면 무효는 맞지만 반사회적 행위냐고 물어보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게 되는 것들.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지문으로는 아까 앞에 나왔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지만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뭐 반사회적 행위 아니지만 무효였다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명의신탁 약정도 똑같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지만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책에 없고 기출문제도 없는 걸 제가 오전에 하나 알려드렸는데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초성만 알려드릴까요? 요렇게였는데, 자, 좀 약간은 외워져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자, 농지임대차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농지임대차 계약이 경자유전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무효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자, 무효는 맞는데 반사회는 아니다라는 왠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을 써 놔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게 포인트라는, 이 구별이 포인트라는 걸 딱 눈에 보이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야, 무효야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효지만 반사회라고는 하지 말아라,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이런 컨셉의 문제는 수도 없이 기출 문제에 많아요. 그러면 농지임대차도 첫 등장하는 어떤 순간이 올 테고요. 그 첫 등장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걸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현재로서는 허위의 근저당권 판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고 이미 검증된 문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농지임대차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울지 생각해보면 이 정도 살짝 추가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랑 세 번째 지문은 묶어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나왔는데 읽으실 때 척관계를 조건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불법 조건 붙었으니까 조건뿐 아니라 계약 자체도 반사회적 행위라 무효가 되겠고 여러 번 출제했네요. 자, 그리고 재작년에 감정평가사에 출제된 게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척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소항속에 반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는 지문인데, 자, 수업 시간에는 단절하면서라고 봤는데 청산하면서 단절하면서 정도는 뭐 약간 응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하면서 판례는 조건부가 아니죠.
이것도 2016년도 간평에 출제가 있었네요. 그럼 최근까지도 출제가 꾸준히 되는 척관계 관련해서 제일 까다로운 비교 문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문장, 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이 문장이 시험에 등장했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계약. 자, 임치에 동그라미 좀 하시고, 임치는 보관하는 계약이고, 이 보관된 걸 또 돌려받아서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해당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고요. 자, 재작년 주택관리사, 재작년 노무사에 두 군데나 나왔으면 우리가 올해 시험에서 자, 간평행정자에서 두 번이나 나온 보험 판례 얘기가 언급되듯이 임치 얘기도 올해 땡겨 오겠구나라는 느낌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상하기로는 척관계 지문 하나랑 임치 판례 하나,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좀 올해 시험에 갖다 쓸 계획 아닐까, 이런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자, 이러면 뒤는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허위 진술은 그 뒤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유효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무효가 된다는 것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승소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했다. 그럼 민사에다 동그라미 좀 하시고, 민사는 의뢰인이 유치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가 돼야 되는데 무효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형사소송이었으면 무효가 됐을 겁니다. 그죠? 민사 형사 차이였다는 점 구별해 두시고, 최근에 좀 유행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문제인데 절대적 무효니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자, 틀린 지문이 됐고요. 도박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 그 대차계약으로 인한 금전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고, 자,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건데 도박은 반사회적 행위죠. 그러면 도박 자금은 불법 원인 급여물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도박 자금으로 제공된 돈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원리 문장에서 사례 문장으로 약간 응용한 건데 같은 원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불법 원인 급여 법리 잘 챙겨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에 가서 부동산 이중매매 주제인데, 조문에 그 기출통계에 17회, 24회, 25, 26, 28에 나왔는데 회차 밑에 밑줄이 들어간 건 사례로 나왔다는 표시예요. 자, 이중매매는 뭐 항상 사례로 나오는 거니까 전부 다 밑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24, 5, 6은 연속 출제를 했었고 27 건너뛰고 28, 그럼 29, 30을 건너뛴 이 상황에서는 31에는 나온다고 보는 확률이 높은 거죠. 더.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를 보면은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런 건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문장을 쭉 읽다가 이거 이중매매다 라는 느낌을 빨리 캐치를 일단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이중매매 문제였을 때는 이 적극가담 얘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 지문만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지문도 어떤 사례인지 빨리 확정하시고 이중매매 사례라면 적극가담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캐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중매매라고 생각되면은 사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이 그림이 제1매매, 제2매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겠고요. 자, 출제자가 갑을 관계를 바꿔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게 뭐 글자들은 쓰지 않더라도 갑을병 위치 파악 정도는 항상 해 두실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중매매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매도인을 왼쪽 상단에, 제1매수 오른쪽 상단에, 제2매수 아래쪽에 그려버리는 일정한 습관을 만들어서, 자,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때그때 계속 갑을병을 따지지 않아도 되게끔 정형화된 사례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관계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문제 질문에서 볼게요. 자,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매매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에요. 갑과 병의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갑과 병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문제 지문은 적극가담이 있는 문제죠.
그럼 적극가담 있는 이중 매매니까 자 그러면 이 지문은 무효다가 맞겠죠,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냐라고 물어봤으면 자 아무리 적극가담이 들어가도 자 무효가 되는 부분은 여기지 여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를 풀게 되면 사례 문제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출제자가 보통은 여기를 물어보겠죠, 그죠? 자 여기가 핵심이니까 적극가담을 캐치했냐를 물어보는 건데 출제자가 어딜 물어보는 건 자기 마음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 갑과 병이냐 갑과 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도가 빠르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의 대응이 실수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도가 항상 일정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사례를 내는 이유는 특별히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자 사람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출제하는 거예요. 갑과 병이면 무효지만 갑과 을이면 유효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당사자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지 특별히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로 출제 안 해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문제를 사례로 냈다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누가 누구에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례 문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2번도 자 을은 병에게 소유권 전환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을은 병에게라고 하면은 여기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는 계약도 안 했고 우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도 을은 갑에게라고 하면 이건 되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누가 누구에게 누구와 누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례 문제 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례 풀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또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번에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소유권 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죠. 자 이게 연결돼 있고 갑이 소유권은 이론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 스스로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위는 가능하다 배웠고요. 자 그래서 사례로 나오면 직접은 안 되지만 대위는 가능하다가 항상 출제의 메인 포커스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3번이 이 사례의 중심 문장 중에 하나였고요. 자 4번에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자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면 제3자가 됐는데 절대적 무효에 걸렸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가져갈 수가 없죠. 자 이것도 자 소유권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선의자까지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시험에 사례 문제에서 정답으로 많이 쓴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3자 쪽에 정답이 걸렸네요. 자 요렇게 됐으면 5번을 읽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뭐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문제로 나왔으니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을이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냐 이런 건데 시험 범위도 아니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의 계약을 어떻게 취소해? 자 채권자 취소권으로 남의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건 통정허위 표시로 재산 빼돌렸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 학습을 하려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물 채권이라 그렇다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배워야 되는데 범위 초과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르는 말들을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문제는 정답 바로 옆에 배정이 돼서 4번으로 답을 찍고 지나가야 될 사람이 5번을 읽었다가 시간을 뺏기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흔드는 기능을 하는 거지. 자, 이걸 공부하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5번 지문은 학습 효율성상 버려주는 겁니다. 자, 14번을 보죠.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건네기까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중매매 문제라고 파악이 됐는데 그럼 이중매매 문제라고 다 적극가담 얘기가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가담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적극가담이 없는 이중매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 문제가 적극가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항상 적극가담을 붙이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한 이중매매 문제도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문제에서 애초에 이걸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 그냥 막 두서없이 풀다가 실수 나와요. 자, 해봅니다. 자, 이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을 하겠죠. 현재는 유효 이중 매매가 됐으니까 특별한 사정이라는 얘기는 적극 가담이 없는 이상 소유권은 병한테 올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적극 가담 있는 이중 매매만 풀던 사람이 건드려 버리면 1번 지문에 바로 틀린 지문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왜? 적극 가담이 있었으면은 병원 소유권이 없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은 정답 1번에 나오면 더 이상 풀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서 또 2번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발생되도록 출제자가 문제 구성 자체를 아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적극 가담이 있는 이중매매 문제가 10번에 한 7, 8번이면 적극 가담 없는 문제도 한두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적극 가담이 없어요.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맞는데 자, 갑이 지금 채무불이행했죠. 을과의 약속을 어기는 계약 위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보면은 자, 을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 자, 최고 없이 이거 맞나? 평상시엔 신경 안 써둔 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의심이 증폭되고 고민하다가 X 같아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유행인데 자, 최고를 하냐 마느냐 하는 건 계약법 총론에 있었던 주제예요. 여기선 최고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안 해도 되는 게 맞냐?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받았다가 이 등기 청구권이 갑의 이중매매로 인해서 불능이 됐단 말이에요. 후발적 불능. 그럼 지체는 최고를 하지만 불능에는 최고를 안 하는 게 맞죠. 그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당황할 얘기는 아닌데 안 해보고 시험장에서 처음 당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쓸데없는 고민거리가 늘어날 지문이에요. 이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고 자, 처음 출제가 됐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건 이제 검증된 테크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소위 요즘 단원 복합형 문제 계약법 총론 지문이 이중매매도 들어오고 다른 단원 얘기가 뭐 물권법에도 계약법에도 막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종합적인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힘을 발휘하는 거지. 자, 키워드를 외우는 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판례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서만 좀 용이하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의 사례 문제에서는 한계성이 좀 생깁니다. 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3번에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적극가담 했으면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적극가담 했으면 왼쪽 문제로 온 거죠. 자, 이러면 무효겠지만 직접은 안 되는 게 맞겠고요. 또 나왔네요.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협약으로 무효일 때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죠?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또 나왔네요. 5번 자,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또 적극가담 동그라미 하고 자, 이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막 무를 대리인이라고 그리고 하지 말고 자, 적극가담 나오면 일단 유효 무효 물어보는 문제는 고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효다 해주시면 되고 취득 안 된다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이 제3자 쪽에 자주 걸리고요. 적극가담 쪽에 자주 걸리고 등기처구 얘기 맨날 나오고 자, 늘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겠는데 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냐 이런 지문이 껴 들어오거나 또는 계획이 없던 다른 형태의 지문이 섞여 들어왔을 때 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잘 잡고 진행하시고 이중매매 문제는 딱 발견하자마자 적극가담 유무부터 체크를 먼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정답 5번이었고요. 15번도 한번 풀어보죠. 자, 15번은 이제 우리 시험 28회 기출 문제인데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았고 그 후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했네요. 적극가담 했으면 13번과 같은 유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갑과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전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두 개 문제랑 좀 다른 특이점이 하나 들어갔는데 첫째 줄에 뜬금없이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쓸모가 있을 거예요. 항상 문제에서 주는 정보들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웬 계약금 얘기가 있고 계약금도 좋고 중도금도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있네. 뭐 저는 써놓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동그라미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1번. 자, 이런 병행의 소유권 되는 글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또 나왔네요. 자, 무효가 되더라도 직접은 안 된다. 2번. 의뢰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시험범위 아닌 지문이에요. 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적극가담으로 무효가 되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는 지문인데 몰라도 괜찮아요.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상 안 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했는데 이 지문이 이 문제의 코치예요. 정답은 따로 있지만 이 지문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정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해제가 가능하다고 풀었는데 그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말하는 거고요.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지금 안 돼요. 왜? 중도금이 입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입금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중도금까지 들어가 버리면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착수 전에만 하는 거라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계약법 강론에 있는 계약금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중매매에 끌고 와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최고 얘기를 이중매매 갖다 붙이듯이 계약금 얘기를 이중매매 갖다 붙이는 형태의 문제도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은 빨리 붙는 게 이득입니다. 갈수록 문제는 더 새로운 문제가 개발이 될 거예요. 근데 기초가 강한 사람은 처음 등장하는 형식의 어떤 문제들도 대응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좀 튼튼히 하시라는 뜻이고요.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안 됩니다.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 이중매매 잘 안 물어보는 지문인데 적극가담으로 무효가 됐다면 이건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라면은 추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절대적 무효 지문을 여기로 끌고 왔네요. 그리고 5번. 만약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의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을 경우에 정의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적극가담으로 절대적 무효 됐는데 정의 선의의 제3자 나왔다고 해서 여기를 유효로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제3자도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는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자, 물론 정답은 또 여기서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자, 지금 2번 지문은 범위 외, 그리고 3번 지문은 타 단원에서 끌고 난이도 상급 지문, 4번 지문도 이중매매에서는 통상 잘 안 보이던 지문. 자,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3개나 섞여 들어갔는데 상관없이 5번만 딱 보고 풀 수 있는 용기가 일반적인 수험생들한테 얼마나 있느냐. 자, 물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자, 이럴 경우에 1, 2, 3, 4번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개념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시험은 날로 이렇게 변해 가니까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건 중요한 건 사례에서 적극가담 구별과 등기청구권 구별과 제3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는 이중매매의 결과,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는 하다. 그건 여전히 중요하게 공부하시되 원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밑에 지문도 좀 보면 자, 병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다. 이러면 틀렸죠. 이중매매는 알고 있었다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적극가담까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게 대해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틀렸죠. 자, 어떤 회차에나 많이 나오는 대위 안 하고 직접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유효든 무효든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자, 늘상 물어보는 지문들 파악해 놓고, 그리고 자, 응용 지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자, 첫날이라서 전체 시험 운영이랑 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보다 이런 걸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이 민법이라는 과목을 너무 어렵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게 기초부터 잘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러면 기초부터 열심히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고생을 했을 때에는 6개월째쯤 들어갔을 때는 누구보다 편한 과목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 쫄아가지고 안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테고요. 너무 만만하게 보고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9월 달에 불안감이 엄습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잘 노력하시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기초 개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안정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